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전업주부 여성입니다. 어르신들이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어릴 때는 나이를 먹게 되면 미래의 일을 예측이라도 할 수 있겠지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나이가 70이 가까워졌는데도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를 먹고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인생이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인간에게 삶은 신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언제 더 좋은 일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저에게는 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 저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은 다 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안달복달하면서 아들을 키우니까 아이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키우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오랜 노력 끝에 아들을 낳아서 그런지 아이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아이가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혹시나 외롭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모로서 더더욱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걱정을 하면서 열심히 육아를 했죠. 다행히 부모의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아들은 아픈 곳 하나 없이 정말 잘 자라주었어요. 저희 아들은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40살이라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다만 해외 개발이 주된 업무이다 보니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잦은 편이에요. 한 번 출장을 나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외국에 있다 보니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아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부부도 여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해외를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했죠.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사람마다 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40살이 되던 해에 본인이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집에 여자를 한 명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예리라고 합니다. 네, 아유, 이름도 예쁘네. 우리 집에 잘 왔어요. 나이는 몇이나 됐어요? 일은 어떤 거 해요? 저는 지금 29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피아노 학원 선생님 하다가 이직하려고 잠깐 쉬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도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참 착하고 순해 보여서 마음에는 들었죠. 남편도 보면서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데 보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11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아들이 해외 출장이 많으니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나 있을까 싶어 걱정이 많았죠. 아들 가진 부모가 위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괜히 딸 가진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고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해외를 자주 나가고 있어요. 한 번 나가면 6개월에서 1년은 한국에 잘 안 들어와요. 분명히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해외를 자주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집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거라 오빠의 직업이나 상황쯤은 모두 이해해요. 그리고 결혼하자는 말도 오빠한테 제가 먼저 했는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아무래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결혼시키기 전에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보니 며느리가 정말 싹싹하고 예쁨 받을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둘이 결혼하면 문제없이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흔쾌히 둘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다만 원래 결혼 준비는 차근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했지만 저희 아들의 해외 출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상견례도 건너뛰고 약 1개월 만에 빠르게 예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혼식을 올린 후 며느리와 함께 일주일간의 짧은 국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5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다시 6개월간 스페인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죠. 아들네의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였어요. 저와 남편은 신혼이니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알콩달콩 살아도 모자란데 결혼하자마자 혼자가 된 며느리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질 텐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며느리에게 저와 남편은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는 일주일에도 3-4번씩 며느리를 데리고 쇼핑도 가고 피크닉과 드라이브도 가면서 친해지려고 했었죠. 며느리도 이런 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인지 거부하지 않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더군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예전에 딸을 하나 더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도 힘들게 가졌는데 딸을 가지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고 난 후에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결국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집에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바랬어요.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하는 아들 때문에 딸 같은 며느리를 보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면서 거의 포기를 했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가족으로 들어오니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였고 저와 남편 앞에서 애교도 정말 많이 피우는 딸 같은 그런 며느리였어요. 사실 아들 없이 혼자 한국에 며느리로 있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 며느리는 전혀 거리낌 없이 저희 부부에게 다가와 주었죠. 게다가 틈만 나면 시댁에 찾아와 요리도 해주고 안마도 해줄 뿐만 아니라 가끔씩 깜짝 선물도 사서 가지고 오는 예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본인이 예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아이였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스페인으로 간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남편이 칠순을 약 3주 정도 남겨두고 있었죠. 보통 칠순에는 친구들과 친지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니까 저는 남편에게 가까운 식장 잡아서 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우리 아들이 외국에 가 있고 며느리도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칠순 잔치를 하면 부담을 느낄 테니 괜히 일 벌리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냥 평소 생일 파티하는 것처럼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 먹자고 했죠. 주인공인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가 시댁에 찾아오더니 칠순잔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버님 곧 있으면 칠순이신데 저희 잔치해야 하죠. 아니야, 예리야. 준비할 것도 없어. 어차피 재호도 외국에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촛불 불고 말자고 네 어머니랑 합의 봤다. 에이, 아버님,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날인데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게다가 제가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행사인데요. 아니야. 나는 진짜 안 해도 괜찮다. 원래 내가 사람 많고 시끄러운 거 싫어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촛불 불고 말자. 그래, 예리야. 네 아버님 시끄럽고 사람 많은 거 질색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셋이 축하하고 넘어가자. 에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다른 건 몰라도 칠순잔치는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집 오고 첫 행사인데 아버님 칠순 그냥 건너뛰면 친지분들이 제가 신경을 안 쓴다 뭐라고 하세요. 아, 그런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며느리 욕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 친지분들한테 며느리 노릇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신경 쓰시지 않도록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그냥 우리 칠순잔치 해요. 네? 저희 남편은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 칠순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시집 오고 나서 시댁 어른들의 기념일을 챙기는 게 부담되고 쉽지는 않을 텐데 며느리가 직접 나서서 괜찮다고 꼭 잔치는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번에 남편의 칠순잔치도 며느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저에게 이것저것 살갑게 물어보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듯 보였죠. 게다가 너무 고맙게도 식장도 제일 좋은 곳으로 잡아주어서 친지분들도 며느리 칭찬이 자자했어요. 남편도 친척분들이 며느리 칭찬을 하니까 내심 좋은 듯 보였죠. 저희 며느리는 칠순잔치가 끝나고 친지와 지인분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끝까지나마 나와 남편을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런 천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나 라는 생각을 했죠. 남편도 칠순잔치에 만족을 했던 것인지 이날 이후 며느리를 더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과 가끔씩 통화를 할 때에도 남편이 며느리가 이것저것 챙겨줘서 너무 좋다고 너 결혼 하나는 끝내주길 잘했다면서 칭찬을 아주 열심히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 덕분에 칠순잔치는 다들 웃으며 끝이 나게 되었죠. 그런데 칠순잔치가 끝이 나고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갑자기 남편의 실종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실종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며느리에게 장난 전화가 온 게 아니냐고 수십 번 물어봤었죠. 하지만 정말로 남편 친구에게 전화가 온 게 맞았고 저는 급하게 며느리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친구들과 2박 3일 동안 낚시 여행을 간다고 신나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촉이 정말 무서운 게 제가 남편이 낚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상한 꿈을 꿨었어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이번에는 여행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말릴까 고민도 했었는데 남편이 워낙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 달에 3-4번은 꼭 가는 편이라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모른 척 넘어갔었죠. 그런데 남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낚싯대를 던지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었고 그 후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 친구들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119에 신고도 하고 튜브도 던지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바다 파도가 매우 센 편이었고 남편이 빠지자마자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수색 작업을 담당하던 경찰관님은 저에게 남편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사고 당시 파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남편이 워낙 수영을 잘하는 편이라서 저는 살아있을 거라는 조금의 희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며칠간 남편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남편은 찾지 못하게 되었죠. 수색 작업이 중단되고 저는 남편에게 여행을 가지 말라고 꿈자리가 사납다면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한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저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해서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했죠. 사실 남편의 사고가 발생한 후 혹시나 외국에 있는 아들이 급하게 달려오다가 또 다른 사고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일이 정리될 때까지 따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시신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마음이 아프지만 아들에게 그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급하게 한국으로 넘어왔고 곧바로 남편이 작고했다고 생각한 후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는 허무하게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죠. 아들은 그런 저를 며느리와 함께 계속 챙기다가 회사 일이 촉박해서 일주일 후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이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 같았으면 제 옆에 붙어서 위로도 해주고 남편 보내고 밥 못 먹는 저를 위해 직접 죽이라도 끓여주었을 텐데 갑자기 저를 무시하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진짜? 언제까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눈물집이나 짜고 있을 건데요? 뭐라고? 예리야,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눈물이나 짜고 있을 거냐고 했어요. 아무리 집안에 초상이 났다 해도 그렇지. 맨날 눈물바람이니까 분위기 칙칙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예리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왜 그러긴요? 노인네가 구석에 처박혀서 눈물집이나 짜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짜증나잖아요. 다 늙은 사람 하나 저 세상으로 갔다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요? 저는 180도 바뀐 며느리의 행동과 말에 너무 놀라서 계속 흘리던 눈물도 그쳤던 것 같아요. 이날 이후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고 윽박을 지르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들 신혼집으로 저를 부르더니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조금만 쉬려고 하면 빨리 일을 하라고 하면서 저를 파출부처럼 부려먹었죠. 아니 계속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와서 빨래랑 청소기 좀 돌려요. 노인네가 엉덩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 내가 할게. 밥은 언제 할 거예요?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이렇게 느려? 그래, 예리야. 금방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예전에 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옆에 시아버지도 없으면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니까. 알겠어요? 며느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괴롭히고 윽박지르는 수위가 높아졌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1년 새에 저는 어느새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힘없는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본인 말을 듣지 않으면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쳐댔고 조금만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들을 평생 못 만나게 만들겠다며 협박을 했죠. 결국 저는 며느리 말에 이리저리 휘둘러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진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예전보다 자주 한국과 해외를 오갔고 며느리는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정말 착한 며느리처럼 저를 대했어요. 아들만 가까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손수 만들어주고 시댁에 자주 들러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며느리가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치매가 생길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보자고 했죠. 아들, 네 아버지 떠나보내고 예리가 자꾸 나 괴롭혀. 매일같이 찾아와서 윽박지르고 힘들게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오늘도 엄마 챙겨준다고 예리가 손수 아기찜에 해신탕까지 끓이고 있잖아. 죄다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사 차리고 있는데 왜 그래? 쟤, 네가 옆에 있을 때만 착한 척 행동하는 거야. 나 예리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들, 엄마 좀 제발 도와줘.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가만히 있는 예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그래서 치매가 생긴 거 아니야? 나랑 당장 병원에 좀 가보자.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어딜 봐서 치매가 있다고 그래. 너 이번에 외국 들어가면 그냥 예리도 데리고 가라. 어차피 예리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같이 가도 상관없잖아.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예리 좀 데리고 가. 엄마, 나도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예리를 데리고 가?
아들, 제발 부탁해. 엄마 좀 도와줘. 제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저녁을 다 먹고 집에 들어간 아들은 며느리랑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국에 남겠다고 한 것 같았죠. 결국 아들은 해외로 혼자 나가게 되었고 저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난리치는 것을 또 들어야 했어요. 어머니, 오빠한테 나 데리고 외국 가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둘이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부부가 자꾸 떨어져 있는 게 마음이 쓰여서.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바본 줄 알아요? 나 오빠한테 보내버리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나? 나는 절대 오빠 따라갈 생각이 없거든요. 아유, 아니야, 예리야, 오해하지 마. 정말로 둘이 떨어져 있는 게 마음이 쓰여서 제안을 한 거야. 부부인데 둘이 같이 해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좋잖아. 어찌되었건 나는 한국 들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오빠한테 그런 헛소리 하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요. 알았어요? 사실 저는 아들이 같이 해외를 떠나자고 하면 바로 따라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며느리는 아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아들은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지 못했고 며느리를 한국에 남겨둔 채 약 1년간의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었죠. 정말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집에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죠. 그때 나는 몸이 좋지 않아 누워서 끙끙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가겠지 싶어 그대로 누워 있었죠. 그런데 10분이 지나도록 밖에 있는 사람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문을 두드리는데 저는 설마 며느리가 온 건가 싶어서 헐레벌떡 나가보았어요. 며느리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만 평소에도 짐을 들고 있거나 그러면 발로 문을 쾅쾅 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괜히 누워서 버티고 있다가 며느리가 문을 따고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급하게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었죠.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집 앞에는 처음 보는 노숙자 2명이 있었고 갑자기 저를 발견하자마자 집에서 끌어내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저는 급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치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다들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시간이었고 저는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 발버둥을 쳤어도 노숙자 2명에게 빠져나갈 수 없었죠. 결국 저는 그 노숙자들에게 힘없이 끌려가게 되었고 집과 한참 떨어져 있는 노숙 쉼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런 곳에 왜 오냐고, 나 돈 한 푼 없는 사람 아니라면서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갖은 노력을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저를 노숙쉼터에 데리고 온 노숙자들이 자꾸 제 앞을 막아섰어요. 물론 저는 계속해서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아무리 노숙자들이라고 해도 남자가 둘이니 힘으로는 못 당하겠더군요. 그래서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했어요. 대체 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쪽들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차라리 말을 해줘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상을 할게요. 이유가 있으니까 당신을 이곳에 데리고 왔죠. 어차피 도망칠 궁리에도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구석에 박혀서 앉아 있어요. 아니, 내가 잡혀온 이유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이유라도 알려줘요. 제발요. 우리는 당신한테 할 말 없고 말 못 섞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조용히 구석에 있어요. 이유라도 알려줘요, 제발. 내가 이렇게 두 손 모아 싹싹 빌게요. 내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당신이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정말 다칠 수도 있으니 조용히 있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구석으로 들어가요, 얼른. 어떻게 해서든 말로 설득을 해서
악몽 같은 노숙자 쉼터를 벗어나고 싶었으나 노숙자 2명은 저와 말을 못 섞게 되어 있다면서 자꾸만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더군요. 게다가 저한테 왜 이러는 것인지 설명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저 구석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해보진 못하고 노숙자 쉼터에서 처박혀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그곳에서 있다 보니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저를 그동안 구박하고 윽박을 질렀어도 그래도 며느리라고 구해주러 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를 보고 옆에서 저를 지키고 있던 2명의 노숙자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노숙자들을 챙겨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며느리는 옆에서 지키고 있던 노숙자 2명 빼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노숙자 쉼터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내 앞에 가지고 온 서류를 내밀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를 했죠. 너였어? 나를 억지로 끌고 와 노숙자 쉼터에 데리고 온 사람이 너였냐고. 며느리가 되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보낸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입고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일 안 당하려면 눈치 좀 기르세요. 나 당장 여기서 나갈 거야. 내가 거지도 아닌데 왜 이곳에 있어야 해? 어머니가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으시면 제가 가지고 온 서류에 지정만 찍으세요. 그럼 이 모든 악몽 다 끝나요. 며느리가 내민 서류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겠다는 유언장이었어요. 가짜로 유언장을 제작해오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지장 찍기를 강요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데 다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지장을 찍지 않고 버텼어요. 아이 네가 뭔데 아무 죄 없는 나를 여기다 가둬두냐고.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은 유언장에 지장을 왜 찍어? 오늘 여기서 서류에 지장 찍는 일은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나 당장 내보내. 어머니,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아무도 모르는 섬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두고 봐. 제대로 벌받게 해줄 테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옆에 있던 노숙자 2명과 며느리는 박장대소를 하며 한참을 웃다가 또 다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신고를 할 건데요? 핸드폰도 집에 놓고 가셨는데 여기는요. 큰 사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경찰들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하지 마시고 지장 찍으세요. 만약 어머니가 여기에 지장 안 찍으면 당신 아들도 잘못될 수 있어요.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들겠다고 협박을 해? 정말이에요? 나 빈말 같은 거 못하니까 아들 다칠까 봐 무서우면 빨리 여기 지장 찍어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오빠한테도 좋아요. 제가 아들 이야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노숙자 2명에게 눈짓으로 저를 가르치더니 무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저를 지키고 있던 노숙자들은 억지로 내 손을 끌어다가 지장을 찍게 하려고 했죠. 저는 어떻게든 안 찍고 버텨보려고 했으나 며느리가 계속 옆에서 제 아들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눈 뜨고 코 베인 것처럼 지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얻었는지 활짝 웃으면서 제 앞에 놓인 유언장을 집어들었죠. 아, 결국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어머니, 내가 양심상 당신 아들은 안 건들게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헛짓거리 하지 말고 여기서 저 사람들이랑 조용히 있어요. 알겠죠? 유언장에 지장 다 찍었잖아. 원하는 거 얻었으면 나 여기서 내보내줘야지. 저는 노숙자 쉼터에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며느리는 대꾸 한마디 없이 노숙자들에게 날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면서 돈 뭉치 하나를 건네주고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전 재산도 다 빼앗기고 거짓골을 한 상태로 노숙자 쉼터에서 약 한 달을 갇히며 지낼 수밖에 없었죠.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노숙자 2명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갇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다녀간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으니까 저를 지키던 노숙자들은 설렁설렁 감시하더군요. 힘 좋은 남자들 가득한 곳에서 제가 쉽게 도망칠 수나 있겠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지옥 같은 노숙자 쉼터에서 도망치기로 결심을 했죠. 밤이 되고 다들 잠이 들었을 때 저도 일찍부터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는 무작정 길을 걸어 그곳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했죠. 사실 급한 대로 일단 무작정 도망치기는 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되더군요.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며느리에게 다 빼앗긴 상황이라 몸 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줄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아들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물론 며느리가 너무 무섭기는 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꼬박 3, 4일을 걸어서 아들네 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막상 힘들게 아들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보통 아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 집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막막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진짜 노숙자가 된 것처럼 아들 집 앞에 앉아 무작정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말 그대로 잠복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기다리던 아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어떤 남자와 함께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고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정이 되자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바다에 빠졌고 파도에 휩쓸렸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어떤 사람이 본인을 발견하고 사고를 당한 그곳 동네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고 당시 남편은 여기저기 부딪히고 휩쓸려서 그런지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리고 깨어나서도 사고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깨어난 후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한 병원에서도 급하게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에도 연락을 하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나고 사망신고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아무리 남편 지장을 찍어도 신원 확인이 안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기적적으로 몸도 다 회복했고 기억도 다시 찾게 되면서 퇴원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병원 직원의 도움으로 가장 먼저 아들네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 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아들 집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거짓골을 잊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전 재산을 빼앗고 노숙자 쉼터에 보내 노숙자들에게 감시를 붙였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내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동안 아들놈은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 당장 아들 집으로 가자며 노발대발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집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남편은 크게 화를 냈죠. 너, 네 시어미 노숙자 쉼터로 쫓아내고 전 재산을 다 차지했다는 게 정말이냐? 아버님, 아버님이 여긴 어떻게... 며느리는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눈앞에 등장하자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하지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제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멍하니 있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보였죠. 그러고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나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며느리라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감히 이런 짓을 해? 죄송합니다, 아버님. 재산도 재산이지만 네 시애미를 그동안 무시하고 윽박지른 것도 모자라 노숙자들 시켜서 노숙자 쉼터로 쫓아내? 네가 감히? 아버님, 제가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미쳤었나 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신하게 가정만 챙기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 같으면 두 얼굴을 하고 있는 너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 당신 지금 당장 재호한테 연락해서 가장 빠른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해, 빨리. 저는 살면서 남편이 집안이 울리도록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남편이 큰 소리로 네가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일단 저는 남편의 말대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연결이 되자마자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바로 한국으로 넘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길이었다면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과 저의 생존을 알리니까 아들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것인지 저에게 진짜냐고 여러 번 되묻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많이 놀란 듯 보였죠. 통화를 마치고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리고 남편과 저는 의자에 앉아서 아들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남편이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며느리는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무서웠던 것인지 제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짓들이 괘씸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지나자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집에 들어왔죠. 그러나 아들과 남편이 눈물의 상봉을 하기도 전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고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있으며 저는 거짓거를 하고 있으니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눈물 범벅에 무릎까지 꿇고 있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본인 입으로 털어놓을 수는 없으니 아들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자 남편이 그동안 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리가 내가 저 세상 간 줄 알고 네 엄마 무시하면서 구박하고 윽박지른 것도 모자라. 사망신고되면서 네 엄마한테 넘어간 재산 다 빼앗겠다고 노숙자들 시켜서 노숙자 쉼터에 가둬놨었단다. 예? 아버지, 그게 무슨... 당신 정말로 그런 짓을 했어? 미안해. 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나 봐.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호 너, 네 아내가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 줄 정말로 몰랐던 거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 아버지 돈 탐낼 만큼 못 벌지 않고 만약 탐을 낸다고 하더라도 설마 엄마를 그런 곳에 가뒀겠어요? 당신 그동안 나한테 엄마가 치매 판정받아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했잖아. 노숙자 쉼터라니.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가둬둘 수 있어? 사실 저도 며느리가 아들에게 저를 요양병원에 보냈다 핑계를 댄 것은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제가 계속 아들에게 며느리가 자꾸 괴롭힌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때 아들이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치매가 온 건가 하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가 아들에게는 요양병원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찌되었건 아들이 계속 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노숙자 쉼터에 가둬놓아도 한국에 올 때마다 나를 보여주던가 어떤 핑계거리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노숙인 쉼터에 있을 때 며느리가 주기적으로 와서 한 번씩 내 사진을 찍어갔거든요. 그곳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대체 왜 내 사진을 찍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아들에게 거짓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매번 제 사진을 받아보면서 며느리가 잘 돌봐주고 있고 내가 요양병원에서 잘 적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며느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며느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 간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죠. 당연히 며느리는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면서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도 며느리같이 못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결국 예정대로 며느리를 상대로 고소가 진행되었어요. 며느리는 재판을 하면서 거의 포기한 듯 보였죠. 그리고 이번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며느리는 부모가 없는 듯 했어요. 부모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가고 싶은 마음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부잣집에서 공주님처럼 자란 척 연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결혼을 시키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봤었던 며느리의 부모님은 돈 주고 산 연기자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당연히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재판에서는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후로 전 며느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가져간 재산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는 위자료까지 내놓아야 했죠. 재판 결과를 받고 나서 전 며느리는 뒤늦게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빼앗아온 재산은 그대로 내놓을 수 있어도 위자료까지는 본인 사정이 힘들 것 같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실망감이 컸던 저희 가족들은 모두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전 며느리의 부탁을 칼같이 거절하게 되었죠. 남편이 사라진 건 고작 1년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전 며느리가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탓에 1년이 마치 10년같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전 며느리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거절에 결국 이전 며느리는 위자료를 주기 위해 빚까지 져야 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택배일에 식당일까지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참에 이전 며느리가 본인 잘못을 확실하게 깨닫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도 이전 며느리와 있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은 이 사연을 통해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수명 동안 지구에 와서 잠깐 여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100년도 안 되는 여행을 하면서 좋은 기억을 담아가도 모자랄 텐데 안 좋은 기억을 담아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 며느리와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과 행복했던 기억들만 꽉꽉 채워서 가려고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애청자님들도 여행을 끝내고 세상을 떠날 때 좋은 기억들만 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